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죠. 사실 많은 유튜버나 이 자동차 매거진 쪽에 계신 분들이 우려를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 두어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전략적 M&A를 할 때 물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르쉐 에이지하고 폭스바겐 에이지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죠. 포르쉐 에이지가 폭스바겐 에이지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먹힌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 지분 구조가 폭스바겐하고 포르쉐 PG가 폭스바겐 에이지를 갖고 있고 대주주로, 폭스바겐 에이지가 포르쉐 에이지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트멜 회사, 어, 이제 아트메가 시리즈, 지금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그 MCU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픽 시리즈라고 해서 8051 기반의 그 베이스가 된 아주 저렴하고 괜찮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놨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트멜이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 차이와 이제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트멜이 마이크로칩에 먹혀서, 마이크로칩 거예요. 아트메가도 다 이제 시리즈가. 새로 나온 아트메가 시리즈는 이 두 개의 아키텍처를 막 섞어가지고 좀 이상한 애들도 나오긴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M&A 얘기 나올 때, 아트멜이 마이크로칩을 먹겠지. 야, 마이크로칩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마이크로칩이 아트멜을 먹어버린 거야. 물론 주력 상품은 이제 아트멜 시리즈, 아트메가 시리즈나 이제 거기에 있는 샘 시리즈 여러 가지 코텍스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나가고, 이제 픽 시리즈도 픽 시리즈에 편했던 아키텍처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나오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는요 규모가 그래도 정도껏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뭐 2배, 3배 이 정도까지는 전략적 M&A를 통해서 주식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가끔 막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시잖아요. 막 그 이사회에서 막 주식 누구 편 해가지고 막 야 몇 프로를 얻었어 우리가 이겼어 이런 거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에디슨 모터스하고 쌍용 자동차는요 규모 차이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전략적 M&A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슷한 규모거나 끼케야 뭐 10배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규모 차이가. 이제 100배 차이가 나는 회사란 말이야. 100배 차이가.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고 한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무슨 금융 이런 쪽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공학하고요, 이 자본 시장은요, 똑같아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가 말이 안 돼요. 자, 쌍용차의 채무는 지금 1조 정도, 토탈 1조 정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여러 가지, 이제, 쌓여 있는 채무들을 다 합치면 2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막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1조를 넘어가는 그 이상 채무에 대해서 몰라.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지 쌍용차 본인들도 몰라. 지금 다 집계가 안 돼.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는요, 전에도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독을 하는 오토기어 채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 거 가져다가 국산화해서 어셈블리 짝 입어가지고 출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어떻게 있지 않아. 매출도 한 300억 정도? 어. 저 상용 버스만 하는 건데, 상용 버스도 사실 에디슨 모터스가 경쟁력이 있느냐? 전기 버스가. 이 둥근 쉐입 같은 거 있죠.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비아디 버스에 있는 그 쉐입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뭐 제조를 국내에서 한다 치지만 저거 똑같은 거 그냥 그 차대 뺏겨온 거잖아.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에요. 뭐 많이 쳐서 중견기업이라고 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규모상. 뭐 이런 회사가 지금 저 승용, 자륜구동, SUV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저기다가 그냥 끼껏 자기들 그 모터랑 배터리 얻는다고 해서 전기차가 되냐? 다른 데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안 된다. 첫 번째. 경쟁력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매출이 300억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부채가 1조가 넘어서 2조 가까이 되는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제 쌍용차가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정 관리 상태고 부도가 난 상태니까. 그럼 회생 계획을 이제 채권단한테 올려야 되는데 현금 변제율이 1%란 말이에요. 1%.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빚을 줬어. 야,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줘. 그럼 100만 원을 갚고 이걸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 원만 갚고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야. 이건 도둑놈이지.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계약금 걸은 거죠. 1차 협상 대상자로. 근데 이제 그 비용 납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초기 비용 납부해야 되는 게 뭐 한 6천억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채권단에서 혹은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기를 뭐 한 8천억 정도 있어야 당장에 막혀 있는 변제 뚫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다. 최소한에. 라고 한 변제 금액 규모가 그 정도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 모터스를 다 갖다 팔아도 그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나와요.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변제를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뭐 현대, 기아랑 경쟁을 하려면, 쉐보레랑 경쟁을 하려면 일단 채무부채 다 갚고 새로 전기차에 투자할 만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2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1조로 채무 변제 당장 갚고 전기차 개발하려면 뭐 플랫폼 하나 신규 플랫폼을 개발해서 차량을 런칭하려면요. 보통 뭐 많이 드는데 한 100억 이상 들어요. 예전에 뭐 현대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도 새로 이 완전히 제네시스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뭐 90억 들었대나 그랬었고 그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요. 그거를 에디슨 모터스 감내할 수 있느냐? 못해. 근데 이 언플을 계속하면서 그럼 너네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계속 뭐 사는 애서 빌리고 뭐 어쩌고 땅을 팔고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땅 파는 것도 지들 땅 파네? 아니야, 쌍용차 땅을 팔겠대. 뭔 경우야? 근데 이거를 옹호하고 뭐 마치 뭔가 이게 뭐 에디슨 모터스 테슬라처럼 막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은 주식 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주식 사기라고 했을 때는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라고 했을 때는 좀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계약금이니까 날렸잖아요. 한 300몇 억 날린 거예요. 에디슨 모터스는. 자기는 1년 뭐 매출이 300몇 억일 텐데. 1년 매출 날렸고. 뭐 쌍용하고 인수합병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식이 막 솟구쳤었잖아요. 주식 바닥 났죠? 주식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주식이 얼마까지 솟구쳤더라? 얘네 주식이 쌍용차 M&A 양해각서 체결하고 6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었네. 그리고 인수대금 잔금 미납됐죠? 어제부로. 지금 만 원이네요. 12,250원. 어제부. 오늘 9천 원대로 내려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게 자 에디슨 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어떤 그 기업 규모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전략이지. 지금 손해봤잖아. 하지만 여기에 개인적으로 주식을 물려서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먹고 날랐겠죠. 이렇게는 가능해. 물론 이건 제 망상이고요. 추측이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랬다는 건 몰라요. 누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잖아. 왜 굳이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사태를 만드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차는 이제 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저걸 살린다고 해서 어떻게 경쟁력 있게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쌍용차의 매출이나 생산 규모에 비해서 일단 직원도 너무 많고 항상 이 얘기가 나오죠. 물론 노조의 권리는 본인 노조들이 찾으시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야. 경쟁력이라는 건요,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회사의 그 프로덕트의 어떤 그것도 이제 경쟁력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 그리고 기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의 효율입니다. 그 비용의 효율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인건비가 유난히 많이 드는 게 쌍용이죠. 왜냐면 남들보다 많아요. 똑같은 차를 대수를 생산하는데 쌍용은 사람이 2배가 있어. 그렇다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사람을 바로 이제 해다가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이런 총체적인 이 악순환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어디에 팔려가도 쌍용은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특히나 저는 상관없잖아요. 저는 기껏 해봐야 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영향력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이런 너무 뻔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런, 정말 주식 받으셨나 그분? 하여튼 그런 분들 말 믿고 정말 긴가민가 해서 주식 넣었다가 손해 보신 분들. 물론 주식을 투자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그 선택이지만, 그거를 옆에서 이 이걸 털어서 종용하고 어떤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잘못됐다. 사실 뭐 주식방 뭐 이런 거 자체를 제가 굉장히 혐오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를 그 주식하는 양반들이나 하게 냅두지 왜 선량한 그냥 차덕들 데려다가 그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긴급하게 찍어봤고요. 이거는 자막 없이 바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기술력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쌍용차는 아쉽지만 이제 국민들이 좀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